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해야 될 게 있죠. 오늘은 2강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조금만 더 올라갈게요. 개인과 사회 구조 중에 사회 집단하고 사회 조직을 나눈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게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은 서로 다른 것이다. 아닙니다. 사회 집단이라는 게 있으면 사회 집단, 이 수많은 사회 집단 안에 그 안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안에 이 사회 조직이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 집단 안에 사회 조직이 있다. 그래서 먼저 사회 집단을 먼저 알아보고요. 사회 집단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 조직을 이해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사회 집단의 의미, 그 다음에 유형 알고 그 집단 안에 있는 것 중에 사회 조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볼게요. 교과서는 따로 안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나가는 거 알죠? 내가 속해 있는 동아리는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동아리 활동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방송반인 것 같아요. 그죠? 교복은 우리 학교 교복이 아니네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방송반 동아리 활동이죠? 동아리는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구성원들의 모임으로서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에 대한 소속감 형성, 정서적 안정, 만족감을 부여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는 뭐 진로, 미래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직업과 관련해서도 동아리가 큰 의미를 주는 게 있겠죠. 자,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 집단의 의미와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 집단 어떤 차이점인지 볼까요? 자, 보면은 와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네. 빈자리 없이 꽉 차 있어. 뭡니까? 이거 지금 고속철도 타는 거, 기차 타려고 사람들 기다리는 거죠?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부산 지역 팬클럽, 민호 팬클럽 모임에서 민호 팬클럽 여기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 같은 것 같지만 성격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두 가지 차이점을 본다면 고속철도 타려고 있는 사람들은 우연히 같은 시간에 모여 있죠. 우연히 모여 있는 건데 팬클럽의 모임은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속적인 상호작용입니다. 그 전부터 오랫동안 누구누구 가수에 대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팬클럽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같은 누구누구 팬클럽이야 라는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그 다음에 팬클럽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의 의미에 있어서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연히 모인 집단과 오래전부터 뭐 하고요? 지속적인 상호작용, 구성원이라는 소속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럼 봅시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사회 집단. 같은 집단의 구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무리 성립 요건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몇 이상? 집단이 되려면 둘 이상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면 지속적인 상호작용. 세 번째, 그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일컬어 우리는 사회 집단이라고 한다. 그냥 길거리에 사람들이 어떤 길거리 공연이 있어가지고 구경하려고 모여 있어요. 이거는 사회 집단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소속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사회 집단이 되려면 둘 이상, 그 다음에 상호작용. 그래서 앞에서 본다면 고속철도 있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사회 집단이? 이거는 단순한 군중이라고 하면 돼요. 군중, 무리들이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사회 집단이 되는 거죠. 둘의 차이점 정리했습니다. 사회 집단에 대한 개념을 사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개념의 의미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러면 사회 집단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유형, 우리는 종류라고 합시다. 종류를 찾아볼게요. 사회 집단의 종류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돼요. 첫 번째는 쿨리라는 사람입니다. 즉 1차 집단이냐 2차 집단이냐 치읓자 들어가죠. 차자 접촉 방식 치읓자 쿨리 차갑지요. 쿨리 쿨자 차갑자는 영어로 차다. 차자 들어가는 겁니다. 1차 집단과 2차 집단 어떤 차가움이냐 접촉 방식의 차가움이 있다. 즉 이건 셈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1차 집단은 뭐냐면요. 그 차가움이 없어요. 사람끼리 직접 접촉하면서 친밀한 인간관계 서로 따뜻한 관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중요합니다. 포괄적.
만나다 보니까 다양한 것까지 알게 되는 거야. 내가 너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너의 고민거리, 가족관계, 이성 간의 문제, 문제, 성적에 대한 문제, 용돈에 대한 부족함, 경제적인 문제, 그런 문제까지 내가 다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차 집단입니다. 만나면서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 대표적으로 가족이라든가 또래 집단이죠. 여러분들 친구들, 가족들. 물론 집에서 싸우고 나면 엄마 아빠랑 싸우고 나면 엄마 아빠하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차가워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엄마 그 자체, 아빠 그 자체, 아들 그 자체로서 여러분들은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1차 집단은 통제를 할 때 비공식적 규범으로 통제를 합니다. 비공식적 규범이란 건 뭐냐면 공식적 규범이 아니야. 공식적으로 만든 제도가 아니야. 어떤 규칙도 아니고요. 어떤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 예의, 도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통제가 되는 게 바로 비공식적 규범으로 통제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나중에 절도범으로 몰렸어요. 절도범? 강도로 몰렸습니다. 절도범으로 몰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지명수배가 내려가지고 경찰이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경찰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요. 혹시 여러분들 친구 중에 김아무개라는 친구가 있으니 얘가 지금 수배 중인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혹시 찾아오면 저희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예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나 누명을 쓰고 있어. 지금 내가 잡혀가면 완전히 내가 범인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 나 몰래 여기 며칠만 숨겨주렴? 신고하지 말아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식적인 규범을 한다면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야 처벌을 안 받아요. 하지만 내 정말 친한 친구가 누명을 썼대잖아. 그러면 2, 3일 정도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숨어 지내렴. 이게 바로 또래 집단 친구고 이게 바로 가족이잖아. 즉 인간 그 자체를 목적을 하는 그 집단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규모를 통제한다는 거. 그래서 대체로 규모가 작고요. 개인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1차 집단. 2차 집단은 인간관계가 좀 차가워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만나면서 상호 간의 친밀함이 약합니다. 규모가 크고요. 중요한 겁니다. 특정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가족 목적 달성이 목적이 아니잖아. 또래 집단도 목적 달성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수단적인 관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인간관계가 어떻다고요? 수단적이고 형식적이에요. 회사, 학교, 정당. 물론 여러분 학교 안에서 친한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하고 관계는 1차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교장쌤, 교감쌤, 교무부장쌤, 그 다음에 담임쌤, 교과 담당 선생님들, 그 다음에 보건선생님, 사서선생님, 진로선생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잖아. 그래서 전체로 본다면 학교는 2차 집단이야. 어떤 목적을 만들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수단적이야.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선생님은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배우기 위해서 서로 만들어진 거잖아. 여러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학교라는 공간은 물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친해지면 둘의 관계는 1차 집단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학교 안에 있는 작은 모임이잖아. 학교라는 곳은 2차 집단입니다. 회사도 2차 집단이고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분류 기준은 접촉 방식에 의해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나눈다. 두 번째는 결합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모여야 되겠어 라고 선택을 했을 때는 공동체라고 부르고요. 아니야. 결합 의지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건 공동체. 미안합니다. 결합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해서 만들면 결사체가 돼요. 지금 이거는 2015 교육과정에서 새로 나온 말들이고요. 예전에 썼던 말들은 바로 그겁니다. 공동사회 또는 이익사회라고 불러요. 공동사회는 태어날 때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 태어나면서 가족이 만들어지죠. 친족이 만들어지죠. 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 내가 그 마을에서 태어났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가족처럼 지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연적인 의지에 따라 이걸 본질 의지라고 합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의지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친밀하고 정서적이며 상호 신뢰와 협동심이 강한 걸 우리는 공동체 또는 예전의 말에 의하면 공동사회라고 한다. 결사체는 뭐냐면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집단을 만든 거지요. 뜻을 가지고 만든 거야.
특정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떠한 이익을, 목적을 만들었어요.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공식적인 계약과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구성원의 관계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서 목표지향적인 성격이 나옵니다. 회사 돈 버는 목적이요, 학교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목적이요, 정당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요.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만들어진 걸 그걸 우리는 결사체 이익사회라고 한다.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이익사회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익 집단과는 구별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익사회는 이익집단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이익집단은 이익사회에 포함이 됩니다. 이익사회 중에 이익집단이라고 노조라든가 특정 직업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걸 이익집단이라고 불러.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조직체를 일컬어 우리는 결사체라고 부른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미리 좀 정리해주면 좋아. 아, 이익사회랑 이익집단은 다르구나 라는 거 하나 정리하고 나면 뒤에 가서 또 이익집단을 또 우리가 구별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내 집단과 외 집단입니다. 썸너입니다. 썸너. 너 집단, 내 집단이에요. 내 집단은 우리 집단이라고 합니다. 너 집단은 너네들이에요. 외 집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이에요. 일단 내 집단은 개인이 소속되어 있고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입니다. 그럼 내 집단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몇 가지 요건? 두 가지 요건. 일단 소속되어 있고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 집단이야. 내가 소속되어 있지만 소속감이 없어. 그러면 내 집단이 아니란 얘기야.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속되어 있으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집단. 그런데 소속되어 있으면서 소속감은 없어. 그럼 내 집단이 아니야. 그럼 반대로 외 집단 봅시다.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타자, 너네들의 집단, 즉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너네들의 집단은 외 집단입니다. 이 외 집단은 가끔 경쟁이나 적대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내가 속해 있지 않은데 다른 집단인데 다른 집단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친밀함이나 소속감이 없어. 그럼 저 사람들하고 내가 싸우고 사이가 안 좋겠지. 그러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적대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외 집단입니다. 네, 바깥에 있는 것. 이것도 두 가지 조건에 충족되어 있어야겠죠.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소속되어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엄연하게 얘기하면 썸너의 기준은 이겁니다. 소속감을 느끼면 내 집단, 소속감이 없으면 외 집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 집단은 소속되어 있으면서 소속감을 느낄 때 내 집단,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외 집단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소속되어 있지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그러면 내 집단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외 집단이라도 보기 어려운 제3의 집단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 집단과 외 집단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 집단, 야 이건 우리 집단이야. 야 너네들은 너네 집단이잖아. 결속력 강화되죠. 즉 내 집단과 외 집단이 마찰을 일으키면 내 집단이 강화가 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작년만 하더라도요. 한국과 일본 경제 문제 때문에 경제보복,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때문에 경제보복이 있었죠. 그래서 한일 간의 경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한국이 내 집단이 되지. 일본은 내가 속해 있지 않으면서 소속감이 없어. 그럼 일본과 한국이 싸웠을 때 우리는 보통 어느 나라 편 들었나요? 우리나라 편 들었죠. 오케이. 이게 바로 긍정적인 거야. 그 내부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위기 극복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물건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펼쳤죠. 사실은 노 재팬보단 노 아베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베의 정치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아서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내 집단과 외 집단의 정체감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내 집단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편견이나 차별을 정당화합니다. 저 사람 일본 사람이잖아. 일본 사람들 위안부 문제 사과 안 하려고 그래. 일본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만 해.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 싫어하면서 외집단에 대한 편견, 다른 집단과에 대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집단을 저해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정치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나는 진보 집단이야, 당신은 보수 집단이야? 서로 성향이 다르겠네? 야, 보수 집단 얘기 무조건 얘기 듣지 마. 야, 진보 집단 쟤네들 싫어. 얘기 듣지 마. 그러면 사회 통합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이러한 내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도 뭐냐면 외집단을 거부하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내 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결속력 강화, 부정적인 측면 사회 통합을 저해하면서 편견, 다른 집단에 대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준거 집단입니다. 기준이 되는 겁니다. 크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에요. 이 준거 집단은 내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외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준거 집단이 내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준거 집단이 소속 집단일 경우 만족감은 높아지겠죠.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쌤이 교사가 되기 전까지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쌤이 딱 교사가 됐을 때, 난 교사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준거 집단과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난 아직 준거 집단에 속해 있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준거 집단에 내가 속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준거 집단입니다. 그래서 준거 집단은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지만 내신에도 많이 나옵니다. 준거 집단이 내 집단일 경우 삶에 대한 만족감, 준거 집단이 외 집단일 경우 내가 속해 있지 않아요. 준거 집단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아닐 경우 불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준거 집단이 내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나 얘기해 주고 싶네요. 읽기 자료 봅시다. 미생 드라마로도 나왔고요. 만화로도 나왔죠. 쌤은 여기 미생 시리즈를 보다 말았습니다. 계속 쌤이 가는 미용실에 미생 만화책이 있어서 갈 때마다 보는데 계속 본 거 다시 보고 해서 보다 말고 계속 그러고 있네요. 근데 재미있긴 합니다. 자, 미생은 규모가 큰 무역회사 계약직 사원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면서 주인공을 살뜰히 챙기는 아버지 같은 직장 상사가 있기도 하고요. 장그래가 처리할 주인공이 처리할 업무를 하나하나 10가지 가르치며 격려하는 어머니 같은 직장 상사도 있어요. 그래서 동료들의 관계를 보면 마치 가족처럼 보인대요. 자, 얘들아, 회사는 1차 집단일까 2차 집단일까? 1차 집단, 2차 집단으로 얘기를 했어요. 쿨. 만남의 관계가 얼마나 차갑냐. 차갑지 않고 따뜻한 만남의 관계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1차 집단이 되겠죠. 근데 회사는 인간의 관계가 포괄적인 관계가 아니라 회사는 그 만남의 자체가 수단적이었어. 그래서 회사는 2차적 집단입니다. 2차 집단이죠. 그런데 2차 집단에도 1차 집단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속적으로 핵심입니다.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고 끈끈한 유대감, 친한 감정이 생겨서 1차 집단과 유사한 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회사가 1차 집단이다. 그건 틀려. 회사 자체는 2차 집단, 학교도 2차 집단. 하지만 그 안에서 1차 집단의 성향도 나타난다.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내 집단과 집단은 어떻게 다를까 봅시다. 교내 합창대회, 지역 합창대회. 교내 합창대회를 며칠 앞두고 일반 학생들의 신경이 몹시 곤두서 있다. 왜냐하면 2반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심 실수라도 하기를 바랬지만 결국 교내 합창대회 대상은 2반이 받게 되었다. 내 집단은 여기 있는 글을 쓴 사람은 일반 학생들이죠. 일반 학생이라고 합시다. 일반 학생들은 내 집단은 1반, 외 집단은 2반. 됐나요? 오케이.
하지만 2반이 지역 합창대회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되자 일반 학생들은 언제 그랬냐는 시 2반을 응원해줬다. 이때는 뭡니까? 2반이 내 집단이 왜 집단이야? 내 집단이 돼. 왜? 1반하고 2반하고 경쟁할 때는 일반 애들한테 2반은 너네 반 2반이지만 학교별로 대항전을 할 때는 2반이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갔지요. 우리 학교 학생인 거야. 같은 학교 학생인 거야. 그래서 학교가 됐을 때는 2반이 내 집단이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교내 합창대회 대상에서 2반은 일반 학생들한테는 왜 집단이죠? 하지만 학교 대표로 나가서 지역 합창대회에서 2반은 이때는 내 집단. 같은 2반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외 집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기준은 상대적이다. 자, 우리라는 이름의 베타주의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핵심,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경계와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관적인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주의적이다.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내 집단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내 집단 문제점이죠. 배타적인 자세, 다른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을 만들 수 있죠. 부당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내 집단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죠.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간단하게 개념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이번은 중거 집단이네요. 사례 1. 아이돌 그룹이 해체된 후 10대 시절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리더였던 승택은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다. 그룹이 해체된 후에 과거 자신보다 인기가 많지 않았던 멤버들이 각자 연기자, 뮤지컬 배우 등으로 성공하여 이름을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승택은 솔로 가수로 데뷔하고 드라마에도 출연했지만 10대 시절의 만큼의 인기는 얻지 못하고 있다. 일부러 비교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같은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자신의 처지가 볼품없게 느껴진다. 지금 사례 1에서 이 승택이라는 주인공은 중거 집단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집단이 아니지요. 중거 집단이 다른 게 잘 나가고 있는 과거의 자신의 친구들이야. 근데 나는 지금 그렇게 못 나가. 그러다 보니까 중거 집단이 소속 집단이 안 됐네. 이때 상대적 박탈감, 자신의 처지가 볼품없게 느껴진다. 자, 가수 지망생 승주, 가수 지망생 일자나 될 것 같습니다. 가수 지망생 승주는 오디션을 통과할 날을 꿈꾸며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얘도 지금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가 아직 아니지요. 따라서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이 일치하지 않아.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고 있니? 그 중거 집단이 내 소속 집단이 되는 날을 기다리며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례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중거 집단이 자신의 소속 집단과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이 생기냐. 첫 번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 중거 집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두 가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탐구활동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자신이 속하고 싶은 중거 집단과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자. 예시다반 어쩌고저쩌고 있네요. 쌤 같은 경우는 쌤이 속하고 싶은 중거 집단은 유튜버입니다. 유튜버가 돼가지고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각 세계에 있는 각 나라들의 아이들의 모습, 삶의 모습, 교육의 모습, 선생님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돌아다니면서 찍어서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그걸로 수익금 받아가지고 또 세계여행 경비를 충당하는 게 저의 삶의 희망이고 목표죠.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한텐 중거 집단이죠. 그 이후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세계에서 이 지구라는 전 세계를 한번 둘러보고 싶은
한국인이 아니라 지구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퇴직하고 나면 어디 시골에다가 꿈꾸고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쪽에 갔다 보니까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 뒤에는 국립공원인데 입구에 다리 하나 건넜더니 뒤로는 잔디밭이 있는 동산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앞에는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다 집을 짓고 여름이면 아침에는 하천에서 이 졸업생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섬에 있는 그 강원도 있는 곳에 놀러 오면 같이 물고기도 잡고 제가 바베큐도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놀고, 겨울이면 여러분들이 또 어디 갈 데 없으면 저렴하게 그냥 막걸리 한 잔 하면 적나요? 막걸리 한 여러 병 사가지고 오세요. 오면은 뒤에 뒷동산에 눈썰매장도 제가 만들어가지고 비닐포대로 쌀포대, 옛날에 비닐포대였습니다. 비닐포대로 눈썰매 탈 수 있게 언덕배기도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오세요. 그리고 앞에 하천에서 썰매도 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퇴직하더라도 그 이후 졸업생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인생에서의 동반자로서 살아가고 싶네요. 얘기가 길었습니다. 빨리 끝내면 좋겠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주제 2인데요. 이젠 사회 조직을 알아볼 거예요. 사회 조직. 세로 방향으로 놓인 실을, 이거를 날실, 옆으로 있는 실을 시실이라고 해. 그런데 이 날실과 시실이 서로 얽매여 있어서 유기적으로 굉장히 잘 짜임새를 갖추어 있죠. 이걸 일컬어 우리는 사회 조직이라고 해요. 규정과 규칙으로 아주 탄탄하게 얽혀배어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걸 우리는 사회 조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은 또 사회 조직에 대해서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사회 조직. 첫 번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중요합니다. 분명한 위계 질서가 있어요. 위아래 위계 질서가 있고요. 절차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업무 처리하는 절차, 우리는 규정이라고 하지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소속감을 가지고 집합적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회 집단을 배웠잖아요, 얘들아. 쌤이 아까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사회 집단은 얘들아 딱 세 가지만 충족하면 돼. 둘 이상 지속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소속감이 있으면 전부 다 사회 집단이야. 그 중에 사회 집단 중에 있는 게 바로 뭐니? 사회 조직이야. 사회 집단 중에 목적을 가지고 소속감도 있으면서 분명한 규정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가족이라고 하면 규정 그런 거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사회 조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자, 봅시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래 집단도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특징, 분명한 목적, 엄격한 규칙과 규범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냐면 법률과 같은 공식적인 규범이 적용된다는 거야. 다른 사회 조직과의 뚜렷한 경계도 있고요.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전문화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의 관계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적 관계, 목표 달성을 중요시 여긴다. 이게 바로 사회 조직. 사회 조직은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나뉘어집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명확한 규칙, 절차, 수단적, 공식적 관계가 나타나면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 공식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공식 조직은 기본적으로 얘들아 공식 조직을 사회 조직으로 다 보면 돼. 근데 공식 조직 안에 또 다른 사회 조직이 있는데 그 사회 조직 중에 하나를 우리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불러요. 공식 조직 안에 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공식 조직 안에 공식 조직이 있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비공식 조직이 있어. 뭐냐면 구성원들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친목이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을 우리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불러요. 안산고등학교 사례 설명해 봅시다. 안산고등학교 공식 조직이니 비공식 조직이니? 공식 조직이야. 됐죠? 자, 안산고등학교 안에 또 다른 조직이 있습니다.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이것도 공식 조직이야.
엄격한 업무 절차 위기에 따라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안산고등학교 안에 선생님들끼리 친한 선생님끼리 모여가지고요. 마음이 소심한 성격의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소심회라고 하는데 작은 마음 협회 우리는 작은 마음 협회라고 불러요. 작은 마음 협회 서로 마음이 잘 상처받는 사람들 7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따로 만나서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같이 밥을 먹으면서 친목 관계를 만들고 있어요. 동호회 같은 성격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공식 조직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회는 어느 학교나 다 학생회를 다 가지고 있고 학생회가 만들어지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규칙이 되어 있는 조직이야. 이 학생회는 공식 조직일까 비공식 조직일까? 공식 조직입니다. 또 하나 학교 안에 자율동아리라 가지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율동아리를 만들려면 담당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교육과정부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해서 학교장의 결재를 맞아야지 만들어지는 자율동아리는 공식 조직일까 비공식 조직일까? 동아리라고 하지만 이건 비공식 조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자율동아리라고 할 때 비공식 조직이 되려면 교사도 필요 없고요. 교감, 교장선생님의 결재도 필요 없습니다.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야 우리끼리 만나서 4명이서 만나서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경영에 대해서 문화 인류학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 좀 나눠보자 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졌으면 그건 비공식 조직이야. 그런데 결재를 받아야 되는 학생회 자율동아리 학생부에 올라가야 되니까 무조건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전부 다 공식 조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공식 조직 안에 만들어지는 자발적 친목 단계를 비공식 조직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식 조직 안에도 공식 조직이 있다. 규칙과 절차가 명확하게 있는 것들은 공식 조직 안에 있어도 공식 조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구별 필요합니다. 여하튼 비공식 조직의 기능, 구성원들의 친밀감, 만족감을 높입니다. 문제점, 야 우리 친하잖아. 야 우리 같이 소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소심이잖아. 작은 마음 협회잖아. 작은 마음 협회 사람들끼리 업무 서로 좀 봐주자. 업무가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 서로 봐주면서. 문제점입니다. 넘어가서요. 이번엔 자발적 결사체. 자발적 결사체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형성하면 전부 다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회사는 자발적 결사체 아니에요. 왜? 들어가고 나오기가 까다롭지. 아무나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죠. 시험 보고 해야 되고 막 엄연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친목집단 3가지 나눕니다. 친목집단,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 3가지가 자발적 결사체예요. 동호회, 동아리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친목집단이 돼요. 여러분들 자율동아리 아까 얘기했던 거, 자, 담당 선생님을 만들어야 돼. 지도교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자율동아리 했고요. 결제 받았으니까, 학생부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자율동아리는 공식 조직이었니? 비공식 조직이었니? 공식 조직이야.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는 해당이 돼. 왜? 자발적으로.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할 수 쉽지요. 그러면 동아리니까 친목집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녀요. 이익집단 구별하라고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익사회랑은 달라요. 이익사회랑은 다릅니다. 이익집단은 자기 구성원들의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걸 이익집단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면 시민단체라고 부르고요. 이 3가지 자발적 결사체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이 3가지 꼭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회 다원화에 기여하고요. 역기능, 지나치게 배타적일 경우는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가입되어 있는 자발적 결사체만 우선시로 여긴다면 당연히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겠지요. 자, 이번엔 사회 조직의 유형 중에서 관료제입니다. 관료제 시험 정말 많이 나온다. 이번 내신에 100% 나올 가능성이 높다. 관료제는 내신에서 빠지지 않고 나온다. 단 수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수능에서는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은 크다. 자,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우리 회사 떠올리면 돼요. 사장, 맨 꼭대기에 사장이 1명, 그 밑에 상무 2명, 그 밑에 부장이 7명, 그 밑에 과장들이 14명, 그 밑에 대리가 30명, 그 밑에 회사원들이 80명, 이런 식으로 있는 거 관료제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형태.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독점할 수 있다는 거 문제점 하나 얘기할게요. 또 하나, 이 안에 부장들 봅시다. 총무부장, 선생님 회사를 안 다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인사부장, 인사와 관련된 거, 홍보부장, 홍보와 관련된 거, 영업1부장, 영업활동 관련된 부장들. 그러면 인사부장은 뭐만 하면 되니? 인사와 관련된 것만. 홍보부는 홍보부와 관련된 것만. 그래서 업무가 분화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일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홍보부는 홍보부 일만 잘하면 돼. 그래서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업무가 중복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내일만 열심히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장이 시키면 상무가 받을 거고요. 상무가 시키면 부장한테 시키겠죠. 부장은 과장한테, 과장은 대리한테 시키겠죠.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다. 총무부와 관련된 거는 총무부장이 책임지면 돼요. 총무부장이 밑에 있는 과장한테 시켰는데 그러면 이 과장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칙과 절차, 업무, 그렇지. 이 회사에 있는 매뉴얼대로 규칙과 절차,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매뉴얼. 여러분들 FM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야, FM대로 해. 정석이라는 걸 얘기하죠.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요. 필드 매뉴얼이라고 해가지고요. 필드 야전에서 전쟁터에서 필드에서 매뉴얼 전쟁 났을 때 이 매뉴얼대로 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게 정석이라는 거야. 이 매뉴얼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되지? 매뉴얼대로 해. 업무 처리가 공정하지요. 네 판단대로 하지마. 매뉴얼대로 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파서 학교를 하루 쉬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 1명이 빠졌지요. 하루 동안 교사가 빠졌을 경우는 뭐대로 하면 되니? 매뉴얼대로 하면 돼. 그러면 부담임 선생님이 대신 들어와서 하면 되고요. 내가 들어갔던 과목은 다른 과목 선생님이 들어가서 보강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구성원이 누가 들어오든 나가든 빠져나가든 그 조직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매뉴얼,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그 다음에 인간적이지는 않습니다. 몰인격적 인간관계를 배제하고자 합니다. 왜?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하라고.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하세요 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니?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몰인격적이야. 사람이 먼저가 아니야. 목적 전치 현상.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 소외 현상과 목적 전치 현상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원을 선발하고요. 능력과 연공 서열을 중시한다. 여기서 능력 지워버리세요. 인정해도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워버리라는 말보단 능력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건 연공 서열입니다. 얼마나 많은 연도를 일을 했느냐. 즉 서열, 경력이 얼마나 됐느냐. 너 경력이 10년이니? 그러면 돈 많이 줄게. 월급 많이 줄게. 너 경력이 1년이야? 그럼 1년에 따른 월급을 줄게. 경력에 따라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10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해서 능력이 뛰어난 거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또 신입사원이라 해서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지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경력이 낮으면 보상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과급이라는 걸 줬죠. 너 경력이 낮지만 부족하지만 많은 성과를 냈어? 그러면 성과급으로 보너스를 더 많이 줄게. 이런 게 이제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인간 소외 현상은 뭐냐? 인간 소외 현상은 업무만 중요시 여기니까 인간관계가 없어요. 업무만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내가 왜 살지? 나는 무엇이지? 나란 존재는 뭐지? 갑자기 이런 고민 드는 거. 갑자기 외로워지는 거. 흔히들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사람이 수많은 곳에 혼자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이 안에서 나란 존재는 뭘까? 아니면 또 옛날에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에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보면 찰리 채플린이
하루 종일 나사만 조이고 있죠. 사람이니 기계니? 사람이 아니야, 기계야. 돈 벌려고 하는 그냥 기계로서만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인간 소외 현상이야. 인간 본연의, 인간의 삶의 의미는 어디가 있고 나는 그냥 일만 하는 기계가 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인간 소외 현상.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한다. 맞지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무사안일이 나옵니다.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새로운 거 하지 마. 그래서 공무원들 보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배복자입니다. 배를 땅에 붙이고 움직일 동 움직이지 마. 복지부동, 무사한일 같은 말로 해결하면 됩니다. 배를 땅에다 붙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 그러면 경력이 늘지요. 그러면 월급이 늘어나. 이게 관료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을 욕할 때 많이 사용되는 거 복지부동, 무사한일주의. 그래서 시간만 흘러가면 되니까 창의적이지 않아요. 자율적으로 일 안 해요. 사고 나면 그만둬야 되니까. 목적 전치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쌤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목적 전치는 뭐냐면 병원에서 긴급하게 수술해야 되는데 보호자랑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수술을 할까 못할까? 못한단 말이야. 원래 병원은 사람을 고쳐서 생명을 살려내는 게 병원의 목적인데 그 목적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보호자랑 연락이 안 되면 수술을 안 하는 거야. 왜? 수술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책임져야 되니까. 누가 수술하라고 했어요? 왜 우리 보호자들한테 허락을 안 받았어요? 당신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한단 말이야. 병원은 수술 안 하면 이 사람 죽는데 수술을 먼저 해야죠. 그게 바로 목적 전치 현상이야.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은 난데없이 딴 데로 가버리고 과정과 규칙과 절차, 목적이 뒤로 가고 규칙과 절차가 앞으로 와 있는 거, 앞으로 옮겨진 거, 이걸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뒤로 갔네요. 자, 그래서 이런 관료제의 문제점은 뭐냐면 관료제는 산업화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은 관료제는 산업화에서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은 무슨 화예요? 정보화죠. 산업화의 특징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야. 같은 물건 소품종, 품종이 다른 걸, 아니 품종이 작은 걸, 품종이 여러 개가 아니라 적은 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소품종 대량 생산인데 지금 오늘날 정보화 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야. 다양한 여러 가지의 품종을 소량으로 만들어요. 왜? 요즘엔 너무나 사회가 다원화되고 개성이 많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 품종은 적게 품종은 많게 대신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사회 변화 속도 엄청나게 빠르지요. 그리고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사회 변화가 빠르니까 신속하게 대응해야 돼요. 그런데 관료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이러한 관료제의 문제점 해결. 특징, 수평적입니다. 즉 권력이 맨 위에 사람에게 있지 않아. 여기저기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화 되어 있고요. 다른 외부 기관과 협력화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냐면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유연하는 거. 유연성이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얘들아? 쉽게 휘어질 수 있는 거야. 대나무처럼. 이렇게 변하면 저렇게 변하고 저 상황이 되면 저렇게 변하고 특히 아메바처럼 모양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언제든지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탈관료제 조직 중에 아메바형 조직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형태를 바꾸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메바 형태도 있고요. 팀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팀제 중에 여러분들 태스크포스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어떠한 일정한 업무만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대 특수팀이죠. TF, 태스크포스. 그 TF팀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만들어졌다가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 해체돼 버려요. 이런 것들 바로 대표적인 팀제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 네트워크제도 있고요. 네트워크제 같은 게 뭐냐면 여기저기에 네트워크제는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여기 있는 점들이 전부 다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이에요. 이 전문가들이 인터넷으로 네트워크화 되는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황에서 여기 A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전문가니까 결정을 해요. 그런데 고민돼.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다른 아까 점 찍었던 B라는 전문가, C라는 전문가, D라는 전문가, E라는 전문가, F라는 전문가, A, B, C, D, E, F, G라는 전문가에게 순간적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결정을 내리지. 위엔 다 물어보지 않아. 권력이 이 사람한테 또는 이 사람들한테 나눠져 있어. 권력이 수평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이런 걸 우리는 네트워크 형태라고 합니다. 또 하나 저기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형태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보면 각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그 악기에 대해서는 그 악기를 부르는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지요. 그 악기와 관련된 파트는 그 사람이 다 담당하잖아. 모든 권한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걸 바로 오케스트라, 탈관료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연성, 그래서 환경 변화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얘들아, 이 효율성은 관료제도 효율성이 높습니다. 관료제도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딱 하니까. 관료제도 효율성이 있고요. 그 다음 탈관료제도 효율성이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효율성이 높은 건 관료제, 정보화 시대의 효율성이 높은 건 탈관료제, 정보화 시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관료제. 정보화 시대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탈관료제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산업화 시대 관료제가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산업화 시대 관료제의 장점도 효율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단 오늘날 탈관료제는 안정성 유지가 어렵다. 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니까 그만큼 그 탈관료제 조직도 빠르게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간단하게 탐구 내용들 보면서 오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싶은 자발적 결사체는, 자, 가나다 중에 여러분 자발적 결사체 뭐 있나 봅시다. 소방공무원, 산불 진화대, 감시원,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 산불 예방 활동,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 아니죠.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겁니다. 소방공무원, 산불 진화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위에서 지시 내려가서 끌려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발적 결사체 아니에요. 환경운동가 시민단체죠? 시민단체. 자발적 결사체 맞습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마을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자발적 결사체 맞아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너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란다. 그래서 가의 경우 이런 경우는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넘어갑니다. 지금 48분이 돼가고 있어서 50분 안에 끝나려고 열심히 빨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 결사체 특징이 무엇이냐? 자발적 결사체는 구성원들 공유한 신념 및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 달성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내고요. 자발적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참여가 중에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가장 큰 포인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패스. 1인 가구 시대, 자발적 결사체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1인 가구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뭉친 1인 가구. 한 집에 여기는 너네 집, 여기는 너네 방, 여기는 너네 방. 그냥 화장실도 따로 있고 이게 근데 한 집이야. 공동가족입니다. 1인 가구 사람들이 한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이다 보면 자발적 결사체 늘어날 수도 있겠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발적 결사체가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배보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가장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그렇죠. 효율성 높다고 했지요. 관료제. 무슨화 시대에서는, 산업화 시대에서는 이거 가장 효율적인 집단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관료제는 과거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이게 무슨화 시대였어? 산업화 시대야. 산업화 시대는 뭐가? 관료제가 좋아요. 하지만 오늘과 같이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에 빠르게 사회가 변한다. 이건 무슨화 시대니?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서의 효율성은 관료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보화 시대 무슨 관료제? 탈관료제로 나가야 한다.
왜? 다품종 소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요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은 산업,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정보사회. 대형 병원은 관료제가 나올 거예요. 왜? 조직 규모가 크니까. 벤처기업은 작은 규모지요? 작은 규모니까 벤처기업은 탈관료제가 나올 거예요. 신문사, 관료제가 나왔기도 하지만 적은 기업의 신문사 또는 정보화 시대에서 많은 다양한 신문에 이 내용을 기사에 실을까 안 실을까 탈관료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문사 같은 경우는. 자, 장의성과 창의성 자율성으로서 탈관료제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신문사도 제가 보기에는 탈관료제 원리를 도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여기저기서 너무나 빠르게 많은 다양한 소식이 나오니까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어떻게 되니? 신문 기사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겠죠? 네, 아직 근데 신문사들, 방송사도 탈관료제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관료제 형태가 많이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래 활동 읽어봅시다. 영어 토론 동아리, 학생회, 가족, 학교. 네 가지 사회 집단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회 집단. 각각의 사회 집단 한번 우리가 구별해 봅시다. 영어 토론 동아리, 학생회, 가족, 학교 4개 맞죠? 오케이. 영어 토론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토론. 영어로 토론하는 걸 목적으로 만들었죠. 전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집단.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죠. 자발적 결사체. 결사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쌤이 얘기한 것 중에서는 이익사회라고 하면 됩니다. 이익사회. 테니스가 얘기한 거. 결합,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 다른 말로 이익사회라고 하면 돼요. 자, 학생회입니다. 학생회. 학생회, 인간적인 만남을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죠. 그래서 2차 집단, 결사체, 이익사회고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이익사회. 가족, 전인격적인 관계지요. 사람 그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1차 집단. 공동체지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어.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고 과거에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공동사회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학생회 공식 조직일까 비공식 조직일까?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 공식 조직. 영어 토론 동아리 공식 조직일까 비공식 조직일까? 만약에 교감, 교장, 지도교사의 결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 결제를 만들어서 그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공식 조직. 근데 그냥 우리끼리 만들었어. 우리끼리 편안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비공식 조직. 학교, 교육이라는 목적을 만든 2차 집단. 이익사회고요. 학교 당연히 공식 조직이고요. 문제 하나씩 봅시다. 같은 집단 구성기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의 행동,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 뭐라고 했니? 사회 집단. 공식 조직 내에서 중요한 포인트, 공식 조직 안에 있어. 친밀한 인간관계, 그렇지. 그러면 비공식 조직. 공동의 관심사나 이해가는 사람, 공동의 목표를 달성을 자발적으로 형성했다. 자발적 결사체. 자, 이것만 풀면 됩니다. 소속감 여부에 따라서. 힘드니? 접촉 방식, 치읓자 들어가는 거. 치읓자. 쿨. 그렇죠. 1차 집단, 2차 집단. 그럼 나머지 한번 얘기해요. 의지. 내가 의지, 선택, 결사체냐 공동체냐. 소속감이 있으면, 소속감이 없으면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한번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능 특강을 틀어줄 거고요. 그 전에 다 한 번 더 내용 정리 및 형성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마무리로 원격 수업하고요. 수요일 날은 등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봅시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